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발 팔아주십시오. 조건 다 맞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년 뒤에 다시 오세요. 무려 18조 원입니다. 나토 선진국 덴마크가 내민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뭐라고 했게요? 줄 서라고 했습니다. 번호표 받으라고요. 유럽 선진국이 아시아 나라한테 문전박대를 당하다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덴마크가 한국을 코웃음 쳤거든요. 그때는 한국 무기 됐고요 이랬던 나라가 지금은 재발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18년 경력의 덴마크 방산 전문 기자입니다. 그 현장을 직접 지켜봤어요. 오만했던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티안 닐센입니다. 코펜하겐에서 18년째 방산 전문 기자로 일해왔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덴마크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기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덴마크군은 새 자주포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장비가 너무 낡았거든요.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수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지요. 그래서 국방부가 새 자주포 도입 사업을 발표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취재했어요. 후보 업체가 셋이었는데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이 후보에 있다는 게 의아했어요. 유럽 무기 시장에서 아시아 업체를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한국 자주포의 성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명중률, 발사 속도까지 유럽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오히려 저렴했고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발전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국방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취재차 만났던 한 고위 관계자는 코웃음부터 치더군요. 한국 무기를 왜 검토하느냐는 거예요. 덴마크는 섬이 많은 나라라서 무거운 궤도형보다 가벼운 바퀴형이 맞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것이 딱 그런 방식이니까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던 셈이지요. 저는 반문했어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가격 대비로 보면 한국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은 북한하고 아직 전쟁 중 아니냐, 그런 불안한 나라 무기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였어요. 그 논리가 참 이상했습니다. 전쟁 위협 속에서 수십 년간 무기를 만들어 온 나라라면 오히려 더 실전적이고 검증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국방부 내부에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무기를 유럽 선진국이 쓴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지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유럽의 안보를 아시아에 맡길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속마음이었던 겁니다. 결국 덴마크는 프랑스 자주포 19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발표문에는 지형과 운용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를요. 한국 측 반응이 궁금해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담담하더군요. 실망한 기색이 분명 있었지만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덴마크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고요. 그때는 그냥 관례적으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증명하더군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요. 한국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무시당한 한국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믿어주는 나라들과 손을 잡았지요. 폴란드가 그랬고 노르웨이가 그랬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줄을 섰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는 동안 먼저 손 내민 나라들은 든든한 파트너를 얻었던 겁니다. 우리 덴마크는요? 우리는 그때 한국을 찾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아주 쉽게요.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몇 년 뒤에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것도 더 어이없는 방식으로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덴마크는 프랑스 자주포를 잘 운용하고 있었고 한국을 거절했던 일은 까맣게 잊혀졌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기사거리에 파묻혀 그때 일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뉴스 속보가 터지는 순간 편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라니,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터지다니.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냉전이 끝난 지 30년도 넘었는데 설마 진짜 전쟁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 며칠은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덴마크에서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지요.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무기를 보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덴마크 정부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유럽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그리고 덴마크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덴마크가 보유한 프랑스 자주포 19문 전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전부요. 하나도 안 남기고요. 언론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용감한 결정이다, 유럽의 모범이다, 이런 찬사가 쏟아졌지요. 국제사회에서 덴마크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정의로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기자로서 숫자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19문 전부를 보낸다는 건 덴마크 본토를 지킬 자주포가 단 한 문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본토 방어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곧 새 장비가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지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덴마크 정부는 이미 이스라엘과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주포 24문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기존 장비를 다 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프랑스 것을 계속 사지 않고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꾸는 걸까? 취재를 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국방부는 여러 옵션을 검토한 결과라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도 다시 한번 제안을 했더군요. 한국 측이 먼저 연락해서 새 자주포 도입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던 거예요. 성능 자료도 보내고 가격 조건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덴마크 국방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답장을 안 했어요.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취재 도중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것도 두 번째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 업체와 국방부 고위 인사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나중에 이게 부패 스캔들로 터지게 되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덴마크는 한국을 또 한 번 찾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를 골랐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골랐어요. 한국은 두 번 다 탈락이었지요. 저는 그때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덴마크의 새로운 방위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였지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 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한국을 또 무시했다는 사실은 기사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뭐 대수냐, 이스라엘이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바보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유럽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였지요. 러시아가 다음엔 어디를 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주포를 다 내줬으니 본토 방어 전력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지요.
이스라엘 것이 빨리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납품이 자꾸 미뤄지더군요. 처음에는 생산 일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부품 수급 문제라고 했어요. 핑계가 계속 바뀌었지요. 국방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취재를 파고들었지만 국방부는 입을 닫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걱정할 것 없다, 이 말만 반복했지요.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납품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었어요. 덴마크 정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밖으로 내색할 수 없었지요. 이미 기존 장비를 다 내줬으니 체면상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중동의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어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이 전쟁 상태에 빠졌지요.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덴마크 자주포 계약, 이거 큰일 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국 방어가 급하니까 해외 물량은 뒤로 미룬다는 거였지요. 덴마크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때 국방부 출입 기자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관계자들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지요.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계약은 유효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기자들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장관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스라엘이 납품을 거부하면 대안이 있느냐고요. 장관은 버벅거렸습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지요. 구체적인 답은 없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곧장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소식통들을 만나 물었어요. 속사정이 어떠냐고요.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더군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물건을 줘야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3년 뒤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덴마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덴마크 본토를 지킬 자주포가 한 문도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와닿았거든요. 러시아가 만약 발트해 쪽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뭘로 막는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터진 게 있었습니다. 부패 스캔들이에요.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를 했어요. 이스라엘 계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요. 왜 갑자기 프랑스에서 이스라엘로 바꿨느냐, 중간에 누가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업체의 제안서가 무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국이 가격도 더 싸고 납기도 더 빨랐는데 검토조차 안 했다는 거였지요. 국방장관이 의회에 불려갔습니다. 저도 취재를 갔는데요. 정말 처참했어요. 장관이 의원들한테 집중 포화를 맞았거든요. 왜 한국 것을 안 받느냐,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추궁이 이어졌지요. 장관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검토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자로서 이런 특종을 잡아야 하는데 동시에 국민으로서 부끄러웠거든요. 우리 정부가 왜 이 모양인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부패 스캔들이고 뭐고 당장 자주포가 없다는 게 문제였지요. 이스라엘은 언제 줄지 모르겠고 프랑스한테 다시 달라고 하기엔 체면이 말이 아니고 독일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납기도 오래 걸렸어요.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지요. 그때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들었어요. 한국한테 다시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성능도 좋고 납기도 빠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번엔 제대로 검토해보자고요. 하지만 분위기가 싸늘했다고 합니다. 2번이나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손 벌리기 민망하다는 거였지요. 자존심 문제였어요.
그래도 상황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조심스럽게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어요. 비공식 채널로 의사를 타진한 거지요. 그런데 한국 반응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예전에는 한국이 먼저 손 내밀고 적극적으로 제안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답장은 왔는데 아주 담담했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었대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났겠지요. 급한 건 우리인데 상대는 느긋하니까요. 예전에 무시했던 게 이제 와서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2번이나 퇴짜 놓고 이제 와서 제발 팔아달라고 하니까 좋게 보일 리가 없지요. 그래도 덴마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자주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덴마크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공식 채널이 아니라 정식으로 요청을 보냈어요. 국방부 장관 명의로 한국 측에 공문을 띄운 겁니다. 협력의 기회를 다시 열어달라,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한국 측 답장은 며칠 뒤에 왔습니다. 짧고 간결했어요. 귀국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실무진 미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지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이 훨씬 적극적이었을 거예요. 바로 날아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공장 견학 초청하고 그랬겠지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갑이 된 거예요. 실무 미팅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서울이었어요. 덴마크 국방부 차관이 직접 가기로 했지요. 저도 취재단에 포함돼서 동행하게 됐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차관의 표정을 봤는데요. 무겁더군요. 예전에 한국을 무시했던 바로 그 국방부의 후임자가 이제 고개 숙이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랄까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깔끔하고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코펜하겐 공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비교가 안 됐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고 도로는 깔끔했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지요.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북한 옆에 있는 분단국가, 전자제품 만드는 나라, 이 정도만 알았지요. 방산 강국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보니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이 나라가 무시당할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미팅은 그 다음 날 오전에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 관련 기관 건물에서 열렸지요. 우리 덴마크 측은 차관을 포함해 6명이 갔고 한국 측도 비슷한 규모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예의 바르긴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굽신굽신하는 느낌은 없었지요.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겠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덴마크 차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과거에 여러 사정으로 협력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고요. 애둘러 말했지만 뜻은 분명했지요. 예전에 우리가 당신들을 거절한 건 알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뜻이었어요. 한국 측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하더군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만 했어요. 차관이 조건을 꺼냈습니다. 덴마크는 급하다. 최대한 빠른 납기가 필요하다. 예산은 넉넉히 준비하겠다고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18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지요. 18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웬만한 나라 1년 국방 예산이에요. 덴마크가 이 정도 돈을 제시한다는 건 정말 절박하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한국 측 대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생산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베트남 등 먼저 계약한 나라들 물량을 소화하느라 빠듯한 상황입니다. 덴마크께서 지금 계약하시더라도 납품은 빨라야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관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3년이라고요. 3년을 기다리라고요.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18조 원을 들고 왔는데 3년 기다리라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차관이 다시 물었어요.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다. 조건을 맞춰달라고요. 조금 비굴해 보였습니다. 유럽 선진국 국방부 차관이 아시아 나라한테 사정하는 모양새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믿어준 나라들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먼저 믿어준 나라가 먼저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이었지요. 한국은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신뢰를 보는 거였어요. 덴마크는 2번이나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를 골랐고 2번째는 한국 제안서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그런 나라가 이제 와서 돈 들고 제발 팔아달라고 한들 왜 먼저 줄 선 나라들을 제치고 끼워줘야 합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건데 막상 당하니까 충격이었던 거지요.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관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지요. 다른 수행원들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기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덴마크가 한국한테 퇴짜 맞았다. 이렇게 쓰면 국민들이 충격받겠지요. 하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기사는 어떻게 쓸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겠다고요. 한국이 3년 기다리라고 했다. 덴마크가 후순이라는 뜻이다. 이렇게요. 차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기자 양반, 우리가 지금 당한 게 뭔지 아시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차관이 계속했지요. 이건 보복이 아니오. 한국이 우리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차관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밀어낸 게 아니라고요. 그냥 원칙대로 한 거라고요. 먼저 손 내민 나라한테 먼저 준다. 이게 그들의 규칙이라고요. 우리가 그 줄에 안 섰으니까 뒤로 밀린 것뿐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다르게 보이더군요. 한국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줄에서 이탈한 거였지요. 첫 번째 기회 때 프랑스를 골랐습니다. 한국은 탈락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회 때는 아예 제안서를 무시당했지요. 그래도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은 자기들을 믿어주는 나라들한테 집중했습니다. 폴란드가 손 내밀었을 때 전력을 다해 도왔어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나라들이 지금 한국 자주포 받고 있는 겁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덴마크는 2번이나 한국의 신뢰를 걷어찼어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썼습니다. 팩트 위주로 쓰되 제 생각도 좀 넣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보복이 아니라 원칙이라고요. 돈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나라라고요. 기사가 나가고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18조 원을 들고 갔는데 3년 기다리라니 이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많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 2번이나 무시했으면서 뭘 바라느냐, 이런 의견도 꽤 있었어요.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알기 시작했구나.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요. 예전에는 유럽이 갑이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은 우리한테 뭔가 팔려고 줄 서 있었지요. 우리가 골라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술력도 있고 생산력도 있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럽 선진국도 줄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그때 실감했습니다. 서울 취재를 마치고 코펜하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폴란드 이야기였어요. 한국과 폴란드가 자주포 계약을 맺은 건 알고 있었지요. 200대가 넘는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 납품이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약보다 빨리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기 계약이 예정보다 빨리 끝난다고요? 그런 일은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은 지연되기 마련이에요. 1년, 2년 밀리는 건 예사고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빨리 끝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약속한 물량을 예정보다 몇 달 앞당겨 다 넘겼더군요. 폴란드 쪽에서는 감사하다며 난리였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신뢰구나. 한국이 말하는 신뢰가 이런 거구나.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 약속보다 더 잘하는 것. 그래서 먼저 믿어준 나라한테 먼저 보답하는 것. 덴마크는 그 기회를 2번이나 걷어찼어요. 이제 와서 돈 들고 가봤자 소용없었지요. 줄 맨 뒤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폴란드 이야기가 더 있었습니다. 그때쯤 폴란드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자주포 200대 납품 완료 기념식이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높은 분들이 갔다고 합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가운데 군악대가 연주하고 자주포들이 줄지어 선 모습이 방송으로 나왔지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축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폴란드 군인들이 새 장비 받고 좋아하는 표정, 한국 기술자들이 악수하며 웃는 장면, 그런 게 화면에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 시각 덴마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주포가 한 문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것은 언제 올지 모르겠고 한국한테는 3년 기다리라는 소리 들었고 다른 데서 살 수도 없었지요. 그야말로 맨몸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축제고 한쪽에서는 공백이었어요. 이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하나 더 썼어요. 폴란드의 축제, 덴마크의 공백이라는 제목이었지요. 두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다른 처지가 됐는지 비교해봤습니다. 폴란드도 원래는 유럽 무기 쓰던 나라였어요. 소련 시절 장비를 쓰다가 나토 가입하면서 서방 것으로 바꿨지요. 우리 덴마크랑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 직후 빠르게 판단을 내렸어요. 유럽 업체들 납기가 너무 길다. 당장 무장해야 한다. 한국한테 가자. 이렇게 결정한 거지요. 서유럽 나라들이 폴란드를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무기를 산다고? 미쳤냐고요. 동유럽은 맨날 급하다더니 이런 말도 나왔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믿고 계약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대 넘는 자주포를 예정보다 빨리 다 받았지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반면 덴마크는 어떻습니까? 한국 2번 차고 프랑스 골랐다가 우크라이나에 다 줘버리고 이스라엘한테 갔다가 전쟁 나서 물건 못 받고 한국한테 다시 갔더니 3년 기다리래요. 지금 자주포 제로입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한쪽은 한국을 믿었고 한쪽은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갈렸지요. 기사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덴마크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 비판 여론이 높아졌어요. 왜 우리는 폴란드처럼 못했느냐, 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느냐, 책임자를 밝혀라, 이런 목소리였지요. 정치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야당이 정부를 몰아붙였어요. 국가 안보에 구멍 뚫렸다, 무능한 거 아니냐, 장관 사퇴하라, 이런 공세가 이어졌지요. 국방장관이 결국 또 의회에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험악했어요. 의원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한국을 2번이나 거절한 게 누구 결정이냐고요. 장관은 그때 상황에 맞는 판단이었다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지요. 결과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장관이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 3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결국 한국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 거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2번이나 찾던 나라한테 결국 매달리게 됐구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거지요. 그때 한국이 덴마크한테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먼저 믿어준 나라가 먼저다. 너무나 단순한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믿은 나라는 강해지고 무시한 나라는 줄 서게 됐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신뢰였어요. 그 뒤로 유럽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한국 자주포를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덴마크뿐 아니라 다른 유럽 나라들도 연락을 하더군요. 예전에는 아시아 무기라고 코웃음 치던 나라들이었지요. 독일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생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유럽 방산업계가 위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기사였지요. 유럽이 아시아한테 밀린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방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지배했어요. 러시아도 끼긴 했지만 서방 진영에서는 주로 미국 거 아니면 유럽 걸 샀지요. 아시아 업체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지요. 유럽 나라들이 줄 서서 사가고 중동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기술력이었어요. 한국 무기는 성능이 좋았습니다. 유럽 제품이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지요.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서 수십 년간 실전에 대비해온 기술력이 쌓인 거예요. 둘째는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이면 한국 것이 더 쌌어요.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한테는 큰 장점이었지요. 셋째는 납기였어요. 한국은 빨랐습니다. 유럽 업체들이 4, 5년 걸린다고 할 때 한국은 1, 2년 안에 해줬지요. 급한 나라들한테 이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납기를 어긴 적이 없었지요. 오히려 예정보다 빨리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폴란드한테 그랬듯이요. 반면 유럽 업체들은 어땠습니까? 납기 밀리는 건 예사였어요. 이스라엘은 아예 자국 사정 때문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 안 했고요. 돈 받아놓고 물건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각광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약속 지키는 데가 한국밖에 없었으니까요. 덴마크 국방부도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3년 기다리겠다고 한 거지요. 다른 데 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때 취재를 하면서 한국 업체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공식 자리였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약속을 중시하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무기가 부실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뼈저리게 안다고요. 그래서 대충 만들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으면 다시 쌓기 어렵다. 이런 철학이 있다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 사람들한테 전쟁은 먼 이야기예요. 2차 대전 끝난 지 80년이 됐죠. 그동안 평화롭게 살았지요. 전쟁의 긴박함, 무기의 절실함, 이런 걸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지금도 북한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기를 대충 만들 수가 없고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이지요. 전쟁의 위협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신뢰를 쌓게 했고 기술을 발전시켰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했지요. 덴마크 같은 평화로운 나라는 그런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무시했던 거예요. 아시아 분단 국가가 뭘 알겠느냐 이런 오만함이 있었지요. 그 오만함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가 처음 한국을 거절한 게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한국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아시아의 작은 분단 국가, 유럽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 나라, 그렇게 봤어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제안서를 보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이스라엘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전쟁 나니까 우리 계약은 뒷전이었습니다. 돈 받아놓고 물건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는 2번 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한테 갔더니 3년 기다리래요. 먼저 믿어준 나라가 먼저랍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우리가 먼저 믿지 않았으니까요. 기자로서 저는 많은 국제 뉴스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처럼 뼈저리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국가 간의 관계도 결국 사람 사이 관계랑 비슷하다는 걸요. 2번 거절해놓고 나중에 급해지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당연히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한국은 복수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원칙대로 한 거예요. 먼저 손 내민 나라한테 먼저 보답한 것뿐이지요. 그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었어요. 폴란드가 왜 한국을 믿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폴란드도 우리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서유럽한테 무시당하는 나라. 한국이 그 마음을 알아줬던 거지요. 2 나라 다 강대국 틈에 끼인 경험이 있어요. 전쟁의 공포를 아는 나라들이지요. 그래서 통했던 것 같습니다. 덴마크는 그런 절실함이 없었어요. 평화로운 북유럽 나라, 복지 좋은 선진국, 전쟁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안일함이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지금 덴마크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삼성, 현대, K-팝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는 방산 강국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뒤늦게 한국의 진가를 깨달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일을 취재하면서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 왜 신뢰를 중시하는지, 어떤 철학으로 움직이는지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덴마크도 저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무시당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기 길을 갔지요. 기술을 갈고 닦았고 믿어주는 나라들한테 보답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줄 서는 나라가 됐어요. 덴마크는 어떻습니까? 남 무시하다가 발등 찍힌 꼴이지요. 3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불안하지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만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시한 만큼 돌아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어요.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 덴마크는 이제라도 배워야 해요. 한국이 보여준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먼저 믿어준 사람한테 보답하는 것, 그런 가치들을요. 시간이 걸리겠지요. 3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해요. 저는 기자로서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국이 무엇을 잘했는지 후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예요. 한국은 그 신뢰를 무기 삼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8조 원도 안 통했다. 덴마크가 한국한테 밀린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